네, 보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북새통이 될 거라는 거.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도 굉장히 혼잡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보면은 한꺼번에 몰렸잖아요. 예.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전달도 부족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신청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가지고 정부 사이트로 착각을 해서 행안부 홈페이지로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마비되는 해프닝이 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 시스템 자체가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카드사의 앱이 동시에 이제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됐는데 이게 보면은 사전에 충분한 부하 테스트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준비가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실명 인증하고 본인 인증 쿠폰 신청 대상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다운되는 주요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쿠폰을 현금이잖아요. 즉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보조금 성격이라 당장 빨리 받아서 빨리 쓰고 싶은 이제 국민들의 이런 또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신청하고 찾아보니까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급 방식에 따라서 혜택도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크게 보면 이제 카드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네. 지역 화폐로 신청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카드로 신청하게 되면은 이게 쓸 수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이어가지고 이사나 출장이 작다 또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소비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카드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카드사별 이벤트랑 또 포인트 적립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부가 혜택이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이런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시의 땡겨요 앱 같은 경우 쓰면은 지자체별 환급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디서 쓸 것인지 패턴이 어떤지 소득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쓰는 양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네네.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처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쓸 수 없고 또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설계되긴 했는데 예. 쿠폰 같은 경우 이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정해졌고요. 그러나 이 중에서 또 30억 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2024년 이후에 새롭게 개업한 매장은 또 매출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가능하고 이렇게 예. 되고요. 그다음에 때문에 좀 약간 복잡하니까 스티커 붙어 있는 이제 업체를 잘 확인해야 되고 또 앱으로 지도를 검색해가지고 또 쓰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또 온라인에 배달 앱을 쓸 경우에는 라이더를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제 쿠폰을 자유롭게 쓰기는 약간 제약이 있긴 하지만 요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취지대로 경기 활성화가 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경제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금처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벌써 이제 심리는 시장에 작용됐다고 보이는데 예. 이게 단기 소비 심리를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거여가지고 차감 가능한 이제 금액이 입금되는 만큼 이제 그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매출 상승이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기에 효과적으로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냐 보면 8월 중순 이후에 실제 그 카드 매출이라든지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가 집계가 돼야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게 지원이 영세 가맹점에 집중된 만큼 대형 유통이라든지 지역 중심, 그러니까 유통보다는 지역 중심의 내수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 더 뒷받침을 해줄 추가적인 정책들, 근본적인 정책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카드로 신청해서 받으면 카드사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카드사들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배경이 뭡니까? 이게 보면 영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설계가 됐잖아요. 보면 예. 영세 카드사의 주요 매출은 그 수수료율이거든요. 그쵸. 근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카드사가 누릴 수 있는 실질 수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지금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하고 또 응대 시스템, 고객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대 비용이 더 크게 지출이 된다. 그래서 적자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카드업계는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에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약 80억 원의 손실을 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드사들이 이제 마케팅, 포인트 적립 경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익보다도 고객 이탈을 막고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울며 이제 겨자 먹기 식으로 네. 이런 대응이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가 되려면은 카드사 등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한 비용 보존 구조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인데요. 어느덧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요. 19% 미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밍보다 질 높은 합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보기에는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아주 예.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세 부과 시점을 늦추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원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예.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이요. 그렇죠. 미국이 예.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국에 우리나라의 양보를 유도하라는 시간적인 전술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관세라는 정치적 압박 수단은 유지를 하는데 예.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우위에 이제 있으려는 이러는 전략이라고 이제 그 해석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예. 베센트 장관이 유화적 발언을 하는 이제 국합 배드캅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진정한 유해 신호가 절대 아니고 협상 압박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압박을 하는 수단이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타이밍이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까지 미국에서 나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읽혔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까? 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 미국 안에 정치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러스트벨트 같은 이제 철강이나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계속 퍼지면서 여론이 강해서 단기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자국 내 소비랑 산업 체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율 관세 위협하고 그다음에 조건부로 또 유예를 하고 양보하는 이 3단계 협상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에도 한국하고 협상할 때 철강 사례처럼 이제 양보를 유도하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간 우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막판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이번 방미는 11일 만에 다시 재방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산업통상 협의가 아니고 정상회담, 그다음에 관세, 농산물, 방위비 이렇게 주요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는 패키지 협상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 실장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 소속이잖아요. 근데 네. 통상무역까지 협상하는 정권 대표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차 방미 이후에 재무부나 USTR 등 주요 부처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최종 타결 직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조건을 조율하고 일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이제 결정된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 측에 이제 마지막 제안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관세를 유예하거나 또는 면제하거나 이런 이제 받아내려는 레드존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협상이 어찌됐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관세 충격이 당장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미 대중 수출액 다 줄었고 고율 관세 예고한 품목들 이쪽에도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성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제 뭐 7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니까 수출 통계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 전체 수출 보면 마이너스 2.2%가 감소를 했고요.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 2.1% 감소했습니다. 대중 수출도 또 5.9%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주요 품목이 자동차랑 이제 마이너스 8.4, 그다음에 철강은 9.7% 감소했고 관세 타깃 품목, 그러니까 관세 이제 주요 타겟 품목의 수출이 선제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게 이제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 출하를 미루거나 또는 대체 시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납기를 연기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선적을 보류하는 등의 이제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 부진이 주요 이슈고요. 공급망 재편도 네. 또 따라서 이어지고 있고 보면은 이제 반등한 건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이런 그 중간재 수요에 대한 중국의 둔화가 이제 두드러지는데 이게 단순히 계절 효과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치 통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세 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초와 비교해서 지금 취임한 지 6개월인데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10%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보니까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국 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예, 느끼고 예. 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이 되고 또 기업들이 또 수입 원가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전체가 그래서 관세 정책으로 그 미국 경제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경기 자체가 고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같이 체감되고 있어서 고립주의적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환경 규제 또 완화하고 있고 의료 보장도 축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탈되고 있다. 그다음에 친기업적인 감소적 기조를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중산층에게 주는 네. 혜택이 체감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비판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미국을 내세운 이제 경제 민족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하고 산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0%대 지지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SNS에 글을 올려서 자기 지지율이 90%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읽을 줄 모르시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유행어가 등장을 했어요. 타코. 그렇죠. 이 유행어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타코가 트럼프 always chicken south.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는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겁쟁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이네요. 그죠, 겁쟁이죠. 강하게 막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협상할 때는 후퇴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럼프식 외교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고를 하고 네. 막판에는 상대국의 이제 양보를 또 끌어낸 다음에 유예하는 반복적인 이런 전략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 CBS에서 이제 보면 여론 조사를 했는데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불과합니다. 예. 반대는 무려 60%.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크다.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이상 이제 정치적 무기자 레버리지로 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예.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년도 중간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